지금 상황에서 조금씩 진정이 되면은 비트코인은 더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온체인 지표들을 매일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지표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 유동성이나 어떤 움직임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뭐 기관이 투자하겠지, 뭐 외신이 그렇게 전해주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어떤 숫자적으로 된 데이터와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온체인 지표라든지 각종 그 지표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걸 이제 파악하려면은 여러 가지 투자사들의 어떤 리포트들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되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정환 작가님 좀 말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그 숫자랑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는 이 숫자와 데이터를 갖고 한쪽만 또 부각해서 말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박정환 작가님은 그 로우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그쵸. 분석해서 또 얘기해 주시고 검증도 하시고 크로스 체크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네. 과찬이세요. 그럼 박 작가님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전제를 다 좋다.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까지 다 우선 전제하에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전망 어디까지 오를 것이라 보시나요? 일단은 이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좀 적어왔어요. 그래서 좀 찾고 있는데 네. 이게 비트코인 가격 전망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 분석가들이 시장에 또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마다의 나름의 모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들을 가지고서 가격이 2024년 중반 이 반감기 시점에는 얼마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불장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건 반감기 끝나고 이제 최정점에 도달할 때는 얼마까지 갈 것이다. 이 가격들을 분석을 해주는데 범위가 이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범위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100K는 넘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100K. 2025년 중반까지로 해서 그러니까 100K 는 지금 얼마죠? 가격으로는 한 3.5에서 4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 이거는 제가 그냥 반감기 이슈만으로 가져간 거고 한 1억 2천 정도. 그죠. 1억은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모델들이 이제 반감기 사이클에 대한 모델들만 적용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현물 ETF의 어떤 이슈들이 만약에 굉장히 많은 자본이 유입된다. 그러면 그거는 더 많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좀 보수적으로 아마 그 정도는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스타인에서 최근에 그저껜가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2025년 중순에 이 시가총액이 3조 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역시나 뭐 4배 조금 안 되는 4배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공급량이 더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시가총액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아마 한 그 정도 오르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아카이브에서 제공한 거는 본인들이 맥스 카이저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되게 시원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완전 시원시원하게 하고 왜냐하면 본인 100달러에서 비트코인을 주었기 때문에 그냥 뭐 거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약간 시적인 존재. 그분 막 엘살바도르 가서 막 고문 참고 막 조언해주고 막 그렇죠. 그러던데요. 뭐 굉장히 원래부터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맥스 카이저가 굉장히 지금 뭔가 올라와 있죠. 뭔가 업이 돼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제시한 어떤 모델들을 가지고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해봤더니 이제 요거는 220K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좀 불리시한 관점이죠.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반감기 이후 시점까지 갔을 때는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2030년까지 이제 150만 달러까지 간다. 150만, 20억. 20억 근처. 한 18억에서 20억. 네, 그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1비트가. 이야. 네, 요거는 근데 너무 불리시한데, 근데 요 보고서가 이제 어디 나온 거냐면은, 올해 초에 빅아이디어, 매년마다 빅아이디어 보고서를 내는데,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트렌드들을 얘기를 해줘요. 거기에 이제 이 비트코인 파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지표들, 뭐 기업의 어떤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얼마나 많은 자본이 유입되는지를 다 계산을 해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했는데, 요 이제 150만 달러, 요거는 최근에 수정을 한 거고, 거기는 이제 100만 달러. 정도 돼 있어요. 보고서에는. 그런데 그걸 이제 중간값으로 대충 환산을 하면은 한 60만 달러 그 정도. 그래도 어마어마하네요. 그거만 도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아크는 분리시장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볼수 아크 있죠. 보고서 저도 얼핏 봤는데 그러니까 그 예측을 하는데 그 근거를 막 찌르는 게 아니라 그 보고서가 엄청 탄탄하더라고요. 엄청 탄탄하죠. 진짜 근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가중치도 줘가지고 가중치도 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통과되면 얼마가 하고 뭐 같은 걸 이렇게 막 주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얼마나 많이 머리를 싸매고 음. 그 많은 연구원들이 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많이 틀리죠. 네. 그럼에도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경제 환경이나 이 투자 그렇죠. 환경이라는 거는 그렇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지만 그럼에도 그런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가 방향성을 큰 맞아요.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정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는 거지. 만약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비트코인 투자해 보세요 하면은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네. 못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감기라는 이정표가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반감기 없으면은 아니 언제까지 맞아요. 이걸 뭐 언제까지 어떻게 모아야 되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측은 틀릴 수 있어도 계획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뭐 내가 뭐 집을 살 건데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수입은 얼마 이런 거 다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갑자기 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뭐 누가 그런 건 안 좋겠지만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큰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큰 흐름에서의 계획. 그런데 언제든 일정 부분 틀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하지만 큰 그림은 세우자. 약간 이런 전략인 거죠. 야, 근데 만약 최소 진짜 1억이라고 하면 1억 2천 4배인데 진짜 아직도 초창기네요. 초창기죠. 와. 저는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많이들 모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오히려 저는 그 생각들은 더 강해지죠. 왜냐하면 공부를 할수록 더 강해지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뭐 우리 이 시장에서는 기축 통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 자산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안정적인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앞서서 얘기해 주신 그 ETF 승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빠르게 보는 사람들은 뭐 11월까지도 보는데 뭐 11월은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우선 지금 11월에는 그 데드라인 걸려 있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네. 11월 17일에 이 해시덱스랑 프랭클린 템플턴의 2차 데드라인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기각됐죠. 기각은 됐어요. 기각이 아니고 이제 검토 이제 보류 보류로. 연기를 한 거예요. 이제 3차 데드라인으로 넘길게 약간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배적인 거는 이제 다들 많이 알고 계세요. 이거는 블룸버그 ETF 팀에서 내년 1월 10일이 이제 90% 승인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1월 10일이 아크 인베스트의 마지막이에요. 데드라인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아크 인베스트를 승인을 하지 않고 블랙락을 승인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블랙락의 3차거든요. 근데 그걸 승인을 한다면은 형평성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아크 인베스트가 최근까지 지금 S1 양식을 SEC랑 3차례 교환했어요. SEC가 요구하는 게 지금 다 아크 인베스트가 수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는 블랙락이랑 SEC가 이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정을 해주면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건가요? 우리가 요구하는 이 조건을 너네가 반영해야지 더 심사를 갖다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가져오면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바꿔줘. 바꿔주고 오케이 좋아 바꿔줄게. 하고 또 오면은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드. 이것도 좀 다른 모델 좀 해줘 봐봐 하면은 그래 좋아 이것도 바꿔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3차례나 교환을 했다는 거는 아크 인베스트가 지금 승인이 가장 가까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크를 배제시키고 블랙락을 그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1월 10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크를 안 하게 됐을 때는 나머지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좀 꼬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내년까지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95%. 그럼 아크가 1번 타자예요? 1번 타자죠. 가장 먼저 냈죠. 1번 타자죠. 이미 3번째예요. 2번 거절하고. 돈나무 언니는 일단 완전히 진심이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완전 진심이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펀드 포트폴리오만 봐도 굉장히 대체 자산으로서 그런 비트코인 대체제로서 굉장히 많은 관련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극과극으로 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이제 어떤 파괴적인 혁신은 진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 갤럭시 디지털이랑 인베스코가 둘이 같이 또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인베스코는 QQQ 아시죠? 나스닥 그된 인베스코랑 거기구나. 그리고 마이크 노보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 둘이 이제 같이 냈는데 이미 샴페인을 터뜨리는 건 좀 그런데 이미 거의 확정된 분위기로 지금 이미 승인 이후 절차에 돌입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미 그런 관련된 지금 절차들이 이미 진행을 하고 SEC에 있죠.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이미 뭐 확신한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이거는 여부의 문제는 이제 끝났다. 되고 안 되고는 아니야. 이제 시기야. 중요한 건 시기 언제 될 거냐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벌써 돌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너무나 뭐 많이 기울었죠.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또 사후 절차가 있는 거니까 그죠. 또 시간이 좀 이미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돌입을 한 거군요. 그쵸. 와, 그 돈나무 언니가 음. 그 아크가 그게 그죠. 방주더라고요. 방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노아의 방주인가 그걸 읽다가 아크라고 네. 지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노아의 그렇구나. 방주 읽다가 1년 동안 성경을 읽다가 그때가 이제 마지막 회사 이제 이야. 얼라이언스 번스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이제 본인의 입지가 너무 좁아져서 이제 나온 거예요? 나오는 그 상황에서 아,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뭔가 마음을 잡고 있다가 어, 아크로 지켰어 하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종교성하고도 조금 이렇게 그렇게 비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그쵸. 하실 그쵸, 때. 그쵸. 그래서 약간 그 비트코인이 우리의 뭔가 경제나 뭐 삶을 약간 그럴싸하다.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봐도 약간 음. 종교적인 부분들과 좀 연결 어. 고리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 일정 부분 어떤 논리를 좀 벗어난, 그러니까 논리를 벗어났다기보다는 논리를 좀 넘어서는 아. 그 지점들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있는 거죠. 되는 믿음이 거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들을 이제 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해요. 모든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의 성향에 맞는 걸 투자하면 되지. 비트코인 많이 오른다고 무조건 누구나 다 비트코인 투자해야 한다? 그거는 뭐 아닌 거죠. 확고한 자기만의 투자에 어떤 가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말씀 들으면 단순히 그런 뭐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숫자와 데이터의 근거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네. 그런 같이 가면 그게 이제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거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1월 10일에 아까 11일이라고 하셨나요? 1월 10일. 10. 네. 그럼 그때 이게 거절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또 통과되는 그런 거는? 그럼요. 지금 이제 이미 그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죠. 왜냐면은 이 블랙락의 마지막 파이널은 3월인가 4월에 있어요. 아마 3월 달일 거예요. 그때까지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아크 인베스트도 수정 보완해서 재제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월 11일 너무나 또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 다 거기가 된다고 확정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런 또 타이밍은 안 줄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10% 이상의 여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만약에 기습적으로 한다면은 최근에 가짜 뉴스 뜨면서 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연내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미 데드라인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지. 만약에 모든 이 회사들이 기관들이 다 수정안을 다 제출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 지금 승인을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시간이에요. 이건 데드라인이 거기 걸려 있는 거지 꼭 그때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언제든지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도 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좀 다급해질 수 있죠. 조금 더 빨리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회라는 거예요. 어째 타이밍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칼자루는 이제 SEC가 준 게 아니네요. SEC는 칼자루를 이미 잃은 지가 뭐 굉장히 오래됐죠. 됐다고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한테도 졌고 그리고 SEC한테도 리플한테도 사실상 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 바이낸스 그 사태 때 미 법무부가 함께 올라간 건 미 재무부랑 CFTC였어요. SEC가 같이 안 간 거예요. 그런 중요한 사안에서 그 얘기는 SEC는 미국에서도 이미 입지 자체가 저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SEC가 예전처럼 함부로 그렇게 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입지 자체가. 제가 진짜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그 진짜 뭔가 우리나라에서 박종환 작가님 너무 띄우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좀 너무 좋은 게 이 큰 맥락의 변화, 이게 엄청난 변화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이런 책상이 하나의 뭐 새로운 재질로 신제품이 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럼요. 뭐 엄청난 거죠. 이거 뭐. 뭔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뭐 약간 그런 급 같아요. 지금의 상황은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비트코인 상황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거든요. 물론 결론이 미래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뭔가 그 한복판에 써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저 충분히 공감 가는 게 그죠. 저도 처음에 비트코인 공부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좀 웅장해지는 거야. 이게 뭐지? 약간 스케일이 이런 너무 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주식을 할 때는 뭐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했지만 제가 재무제표 책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숫자 보면서 막 재무제표 그거 뭐 영업이익, 매출, 뭐 순위 이런 거 보고 있다가 맨날 책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건 약간 너무 뭔가 다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새로운 상황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건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제 공부를 할수록 여기에 적합한 모델들과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 볼 만한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멋진 말씀들 이렇게 막 또 정리해 주셔 말씀하실 수 있는 박종환 작가님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는 정웅대 야. 대표님을 존경하죠. 왜 그러십니까? 서로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둘이 뭐 하는 거야? 네. 그러면은 박종환 작가님 갑자기 네. 또 이렇게 웅장한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좀 지엽적인 얘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또 많은 분들이 또 단기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럼 ETF 통과되면 얼마 갈까요? 이게 이 질문이 저는 가장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단기로 뛰었을 때는 얼마 될지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근에 SEC를 상대로 리플이 부분 승소했을 때 순간적으로 10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이미 거기서 충분히 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과거에 우리 그 2004년에 GLD라고 하는 금 ETF 승인됐을 때 생각해 보면 승인되자마자 3배에서 4배 한 방에 갔거든요. 그래요? 그냥 거의 논스톱으로 한 방에 확 올라갔거든요. 논스톱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 차트 한번 찾아보시면은 진짜 뭐 차트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한참 올려야 돼요. 그럴 정도 스크롤 올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급속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좀 기대하고 있어요. 2004년에 이 금 ETF가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과 비슷한데 금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효과, 그리고 금보다 유동성도 더 많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슈들이 합치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 ETF 사례와 저는 이제 배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 요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제가 최근에 보고서에서, 이 코인쉐어스 보고서에서 이제 본 게 있는데, 이 코인쉐어스는 그레이스케일 다음으로 이 디지털 펀드 상품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데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크고, 오랫동안 디지털 자산 펀드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운용 규모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 수 있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승인이 되면 12개월 동안 자본이 꾸준히 크게 유입이 돼서 141K,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이것도 한 1억 8천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내후년 2025년까지는 일단은 굉장히 지금 대비로는 한 3, 4배 정도는 간다라는 그런 곳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죠. 진짜 앞으로 박종환 작가님 되게 바빠지실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또 매도 타이밍도 혹시 얘기하실 건가요? 매도 타이밍은 지금 말씀 못 드려도 나중에는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순간들이 오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뭐 2030년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뭐 계속 모아 나가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이클들에 대한 어떤 감안들을 하게 됐을 때는 어쨌든 현금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그쵸. 만들어주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원칙처럼 무조건 계속 모아 나가야 돼, 요거는 좀 저는 이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모아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적절한 순간에서 더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걸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는 또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알트코인 투자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해야죠. 다들 투자하시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말려야 될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현상들은 일어나게 될 거고, 지금 레이어원 코인들 펌핑 되잖아요. 뭐 솔라나, 아발란체, 맞아요. 뭐 최근에 막 폴리곤도 그렇고 되게 많이 뜨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그때 이 장기 홀더, 아까 쇼텀 홀더, 단기 홀더 이런 거 분석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거 방송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진짜. 것들은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앞으로 너무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더 바빠지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가 조금 더 바빠진다는 건 시장이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를 봐야 되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죠.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진짜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담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또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5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네. 뭐 4,900, 5천 막 이러니까 너무 비싸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더 떨어지면 한 10%, 20% 한 번만 더 떨어지면은 매수하겠다, 이렇게 또 접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보면은 의외로 그렇게 떨어지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안 믿었어요. 당연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떨어지면 확 담아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조금씩 담으시고, 그리고 이제 조정 왔을 때를 대비해서 좀 남겨두시는 전략을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DCA라고 해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dollar-cost averaging으로 그냥 매달마다 매주마다 조금씩 계속 모아나가는 것도 저는 이런 것들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30K 밑으로 안 떨어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떨어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할 수 있는 툴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네. 이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일 갑자기 뭐 20% 상승할지 그 다음날 갑자기 30% 상승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들을 좀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금씩 넣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단타를 치려는 게 아니고 2025년까지는 가지고 가는 전략이니까 더 유효한 거죠. 그 최근에 그 감동받은 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마이클 세일러가요. 한 2, 3년 동안 계속 샀잖아요. 계속 샀어요. 근데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계속 마이너스고 네. 그냥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를 해도 계속 샀어요. 그냥. 계속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뭐 그렇게 정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계속 샀잖아요, 진짜. 네, 맞아요. 그러더니 이제 수익 플러스로 돌아섰더라고요. 수익 플러스로 돌아섰고 지금 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도 있죠. 주식이 거의 뭐 모든 주요 주식을 다 압도하고 있죠. 이미 마이클 셀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네. 모든 걸 다 이룬 거죠. 돈도 없고 명성도 없고 다 얻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 투자 이익이 2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워낙 많이 사가지고 맞아요. 상장 기업 중에서는 1위거든요. 아. 보유량 1위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분도 평단이 4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4천 넘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견딘 거잖아요. 계속 견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최근에 FASB에서 이제 재무 기준을 이제 바꿨잖아요. 시장 공정 가치 반영 바꿨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무형 자산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이사회에서는 마이클 셀러 잘라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내부에서도 2022년에는 그런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기사 외신 보잖아요. 마이클 셀러 위험하다 이런 기사 많아요. 근데 지금 뭐 결국은 됐죠. 최종 승자. 그러니까 그렇게 3년을 고생해서 얻으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하나도 투자 안 하신 분들은 너무 쉽게 이렇게 또 수익을 거두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사실은 좀 뭐 모두가 뭐 저마다의 어떤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는 그쵸.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모아가더라도 떨어질 수 있더라도 그때 오히려 더 담는다 생각하고 네. 그 보수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네. 너무 급하게 맞습니다. 다가가지 마시라. 그러면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 이런 건 있어요. 그 앞으로 우리가 되게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미래를 좋게 본다고 해도요. 아직 그 매크로 이슈들을 보면 네. 아직 불확실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직 전쟁도 뭐 러시아도 안 끝났고 우크라이나 안 끝났고 하마스죠. 하마스도 아직 벌어지고 있고 중국 경기도 안 좋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나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잘 나갈 수 있는지 보통 또 한번 자산이 올라가면 한번 또 크게 떨어진다고도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 이슈에서 자유로운 자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요소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신기한 게 뭐냐 하면 근데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이중적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고성장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대체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 특성이 다르다는 건 투자자의 관점들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할 때 내부에 계신 분인데도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내부자인데도요? 내부자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유동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이제 동결해서 인하 시점이 이제 다가오는 유동성이 돌아오는 시점이 되면은 비트코인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실제로 가격을 크게 올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없는 게 비트코인에게도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부분과 유동성이 돌아와서 유동성 장세로 갔을 때 어떤 상승세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진정이 되면은 비트코인은 더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대체 자산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을 때 안전자산, 어떤 이런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또 어떤 것들이 부각될 수 있을까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그래도 또 비트코인이 언급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와. 그게 올해 초에 있었던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 때 지정학적 오히려. 위기, 금융에 대한 위기들 그리고 오른 거.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두 가지 내러티브들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시경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지만 두 가지의 영향들이 어떤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거기다 ETF 이슈에다가 그리고 내년에 또 대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없다.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것들까지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시점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경기 침체 이슈도 막 부각돼 나오는데 그건 또 가봐야 아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 경기 침체와 어쨌든 이제 실물 경제 흐름들, 음. 이 실물 경제와 이제 자산 시장의 흐름은 이제는 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연준에서도 지금 셈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번에 회의록에도 봤을 때 본인들도 그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연준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자산 시장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대선과도 관계가 있어요. 연준이 그런 상황들이 되면은 이 누가 대선이 되든 어쨌든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책적으로 유동성들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정말 코로나처럼. 코로나처럼 그런 사태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확전이 되거나 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모든 그렇죠. 어떤 프랙탈들이 무효화가 네.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거기다 아니라면 걸기엔 그쵸. 거기다 베팅하기에는 너무 좀 위험 요소들이 많고 큰 그림을 먼저 그리되 거기에 어떤 위험성들을 본인 나름으로 해제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매크로 이슈에 너무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투자 안 했다가 오히려 거기서 포모를 겪는 분들. 그렇죠. 지금 포모 겪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는 참고만 하되 그리고 앞에서 또 분할 매수,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이런 거 얘기해 주셨으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어떤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의 말을 듣지 말고, 그러니까 제 말도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사실은 다 걸러서 들으셔야 되고, 굉장히 냉정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만 취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